와칭2 지은이 김상우는 20여 년간 방송기자로서 바깥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 데 열정을 쏟던 중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영적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 데 빠져들기 시작했다. 꾸준히 와칭하다가 1년쯤 전부터 무한한 근원의 빛과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은 욕심만으로 된 찰나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빛으로 퍼져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답게 철저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우주와 인간, 현실 창조의 비밀을 뿌리 깊숙이 파헤쳐내 TV 뉴스처럼 알기 쉽게 전달한다. 베스트셀러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리듬 등의 책을 썼다. MBC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편집부 기자, 뉴스 앵커 등을 거쳐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 실장, 충북 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해외 시사 교양 프로인 지구촌 리포트, 시사 토론 프로인 이슈를 말하다 등을 진행했고, 한국외대에서 수년간 강의했다. 2014년 한국언론인연합회 논설부문 참언론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영어과, 보스턴대학원 국제정치학,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다. 2019년부터는 김상훈의 와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프롤로그, 보이지 않는 나와의 만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로움이다. 신비로움이 모든 진정한 예술과 학문의 근원이다. 신비로움에 낯선 사람이나 경이로움에 숨을 멈춘 채 넋을 잃고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눈은 닫혀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 내가 뭘 잘못 봤나? 시골에서 깨 배기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였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았다. 시야를 넓혀 창공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돌연 지붕 위 전체를 1미터 폭의 투명한 빛이 색띠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빛이 색띠는 사라졌다. 다시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빛이 색띠가 또다시 나타났다. 내가 뭐에 홀린 건가? 나는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왔다. 뭐든지 진위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대여섯 번씩이나 다시 올려다봐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숨바꼭질 하듯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하늘이 왜 저런 요술을 부리는 거지? 고개를 바짝 뒤로 젖히고 이번엔 시야를 완전히 넓혀 하늘 전체를 올려다보았다. 약 1분쯤 지난 뒤였다.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와, 어머니, 저거 안 보여요? 때마침 안뜰에 들어온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뭐? 어머니에게는 보일 리 없었다. 나는 그동안 와칭을 했기에 마음이 몹시 맑아진 상태였다. 황금 고리들이 춤을 추네요. 그 황금색도 역시 투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손바닥보다도 더 큰 타원형의 황금 고리들이 마치 큰 잠자리들처럼 내 머리 바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사라졌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열고 올려다보면 또 나타났다. 내가 헛개비를 보는 걸까? 내가 미심쩍어 다시 올려볼 때마다 황금색 고리들은 마치 확인이나 해주려는 듯 되풀이에 춤을 추었다. 육안으로 보면 사라졌다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시 나타났다. 내가 본 게 뭘까?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미립자였을까? 나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육안과는 다른 눈을 가진 보이지 않는 나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존재를 알고 나서 요술 같은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순수한 파랑이나 보라색 하늘이 펼쳐지곤 했다. 눈을 뜨고 와칭할 땐 높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선명한 홀로그램 입체처럼 바로 눈앞에 다가오기도 했다. 얼마 후엔 온 하늘에서 빛이 퍼져 나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와칭 등 몇 권의 책을 쓰고 나서 이제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영 글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를 만난 후 나부터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책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요술처럼 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의문을 품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들도 거의 매일 굴러나왔다. 한 번은 창원에서 강연을 마쳤는데 KTX 출발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았다. 그래서 역사 밖에서 하늘을 보며 2시간 동안 와칭을 했다. 하늘에서 또 빛이 퍼져 나왔다. 그리고는 열차를 탔다. 타자마자 나도 모르게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썼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온갖 내용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었다. 정말 요술 같은 일이네. 나 대신 글을 써주는 게 누구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25년간 열정적으로 바깥 세상만 취재하며 살던 TV 뉴스 기자였다. TV 뉴스는 모든 걸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는 증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았다. 그러다가 할머니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늘 눈에 보이려니 했던 두 가족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다. 나 또한 그렇게 사라질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사라지면 몽땅 사라지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온 나였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을 점점 깊숙이 들여다보게 됐다. 마침내 나는 두 가지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이다. 전자는 육신이다. 육신의 크기는 고정돼 있다. 두뇌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 그럼 후자는 바로 빛으로 된 나이다. 빛으로 된 나는 빛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육안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한히 퍼져나간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을 열면 열수록 점점 넓게 멀리 퍼져나간다.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나의 공간도 점점 커진다.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히 커진다. 공간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다. 공간이 커지면서 지혜, 지능, 창의성, 에너지, 건강,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들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내 능력도 무한히 커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나, 육신, 능력의 한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 빛으로 된 나, 무한한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능력도 무한히 커진다. 인생을 살면서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 혹은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내 힘이 몇 배로 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머리가 몇 배 잘 돌아간다면? 보이는 나는 한계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인생이 고해이다. 반면 보이지 않는 나는 아무 한계가 없다. 마법처럼 무한히 커진다. 믿기지 않는가? 이 책에 소개된 생생한 실험들을 통해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하다. 첫째,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보이지 않는 나가 정말 넓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면서 온갖 문제들이 실제로 마법처럼 저절로 술술 풀리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나는 어떻게 육신과 빛이라는 두 가지 몸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지 나의 체험과 정교한 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셋째,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나의 힘을 빌려 꿈을 이루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성적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넷째, 보이지 않는 나를 무한히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나도 어릴 때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만 되면 몸집도 커지고 힘도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짐들만 점점 더 늘어났다. 반면 그 무거운 짐들을 들어올리기 위한 힘은 별로 늘지 않았다. 꿈도 점점 멀어져 갔다. 얼떨결에 방송 기자가 됐다. 그리고 마치 일 중독자처럼 열정적으로 일했다. 워싱턴 특파원때는 수많은 특종 인터뷰로 명성도 날렸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내 가슴은 영 채워지지 않았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40대 초에는 큰 마음 먹고 다시 학자의 꿈을 펼쳐볼까 생각했지만 곧 접어버렸다. 현실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뒤늦게 나를 깨우쳤다. 진정한 꿈도 찾았다. 보이는 나의 힘만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나를 이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진정한 나는 바깥에 있지 않다. 바로 내 안에 있다. 내가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점점 커지는 보이지 않는 나가 그것이다. 꿈은 보이지 않는 나가 커가는 만큼 이뤄진다. 보이지 않는 나가 무한해지면 꿈은 마법처럼 이뤄진다. 보이지 않는 나는 빛이기 때문에 몸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진정한 나이다. 처음엔 황당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가며 그 이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우주는 신비로움으로 가득하다. 독자도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고 진정한 꿈을 찾고 꿈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를 기원한다. 1.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는 누구일까? 나의 과거를 훤히 기억하는 건 누구일까? 전 6살 때 길을 잃고 가족과 헤어졌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나요? 한 30대 여성이 경찰청 과학수사대를 찾아왔다. 그게 몇 년 전 일이죠? 24년 전이요. 길을 헤매는데 누군가가 절 보육원에 데려갔대요. 수사관이 딱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어디서 헤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제 옷차림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고아원에 갔을 때 빨간 티셔츠와 보라색 바지 차림이었거든요. 집이나 가족 얼굴은 전혀 생각 안 나요. 수사관이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두뇌가 기억 못하는 걸 어떻게 기억해낸단 말인가.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요. 그녀가 눈을 감자 수사관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말에 집중하면서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그냥 놔두세요. 그녀가 점점 깊은 최면에 빠져들었다. 6살 때의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네, 저는 기찻길을 밟고 놀고 있어요. 집은 어디 있나요? 저기 파란 대문이 있는 집이요. 이제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 보세요. 집에 누가 보이나요? 네, 지금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얼굴에 주름이 많아요. 할머니의 이름은요? 청금순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실말이었다. 그녀의 사연이 TV에 소개되자 제보가 잇따랐다. 친고모와 옆집에 살던 소꿉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사흘 만에 극적으로 가족을 만났다. 깊은 최면 속에서 본 장면들은 놀랍도록 현실과 일치했다. 이 실화 속의 주인공은 홍영란 씨, 수사관의 이름은 박주호 경사이다. 이들은 장장 3시간에 걸친 시간여행을 통해 두뇌가 까맣게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깊은 최면에 걸리면 두뇌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까마득한 과거의 장면들이 보인다. 이 장면들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그런데 궁금하다. 두뇌는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보이지 않는 나가 내 안에 들어있다. 최면으로 두뇌가 잠들면 보이지 않는 나가 눈을 뜬다. 그 정체가 뭘까? 평소엔 왜 나타나지 않을까? 내 안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걸까? 미래를 내다보는 보이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비행기 예약 취소해 주세요. 저도요. 돌연 비행기표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전화가 사방에서 빗발쳤다. 2001년 9.11 9월 11일 직전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이 되자 초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범들이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대형 건물들을 들이받았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로 무고한 생명 3천여 명이 숨졌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4대의 여객기에는 하나같이 평소보다 훨씬 적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메리칸 항공 11기의 좌석은 51%만 채워졌다. 또 유나이티드 항공 175기의 좌석은 31%, 아메리칸 항공 77기의 좌석은 20%, 유나이티드 93기의 좌석은 불과 16%만 채워진 상태였다.
테러 당시 이들 4대 여객기의 평균 좌석 점유율은 겨우 31%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 여객기들의 평소 좌석 점유율은 무려 70에서 80%였다.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 많은 승객들이 예약을 취소해버렸던 것이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대형 참사를 예감했던 걸까? 비행기만 그런 게 아니다. 심리학자 콕스가 큰 사고를 낸 열차 28대를 추적해 본 적이 있다. 신기하게도 사고 열차는 바로 전주에 같은 시각에 달렸던 열차보다 승객들이 훨씬 적었다. 사람들이 사고를 예감하는 걸까? 프리스턴대의 물리학자 라딘 박사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끔찍한 동영상 혹은 부드러운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니, 이럴 수가. 놀랍게도 비디오를 보기 3초 전에 자신이 어떤 비디오를 볼지 미리 예지하는 신호가 이미 뇌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다. 단지 두뇌만 모를 뿐이다. 하도 믿기지 않아 다시 실험해 보았다.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멀리스 박사도 반신반의했다. 그렇다면 나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 그는 라딘 박사를 찾아가 직접 감지 장치를 착용한 뒤 실험 대상자가 돼보았다. 결과는 똑같았다. 내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니 신통하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 의아해한 미국의 코넬대와 영국의 에든버르대 등 세계 도처의 과학자들이 잇따라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다.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두뇌는 미래를 모른다. 하지만 미래를 훤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가 내 안에 숨어 있다. 거참 믿기지 않네.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존재가 대체 누구지? 두뇌에 생각을 넣어주는 건 누구인가? 아래 그림을 보자. 책상 위에 버튼이 2개 있다. 나는 왼손으로는 왼쪽 버튼을, 오른손으로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돼 있다. 내가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당연히 나의 자유의지로 결정한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당신도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착각이라면? 사실은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넌 이쪽 버튼을 눌러야 해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준다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의지대로 버튼을 누르는 거지. 당신은 어이없어 할 것이다. 당신 말이 맞는지 독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다. 대학생들에게 양손에 각기 버튼 하나씩을 잡고 있도록 했다.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즉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신경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만일 결정이 내 자유의지로 내려지는 거라면 당연히 내 결정이 내려지는 바로 그 찰나에 신호가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fMRI에 촬영된 사진을 보는 순간 그들은 입이 딱 벌어졌다. 아니, 이럴 수가.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학생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결정을 내리기 최대 10초 전에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내 부위에는 이미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대체 어찌된 일이지? 누가 학생들이 뇌에 미리 신호를 보내준 거지? 학생들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즉시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도 버튼을 누르기 10초 전에 이미 이들의 두뇌엔 주어진 문제를 감지하는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5초 전에는 이미 어느 쪽 버튼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보내져 있었다. 두뇌의 운동 피질 영역에 넌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해 라고 지시하는 신호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보고 학생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베른슈타인 신경센터 등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실험을 이끈 헤인즈 박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게 진짜인가? 우리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거였죠. 그래서 거듭거듭 확인했어요. 정말 귀신이 곡할 일 아닌가?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보다 무려 10초나 먼저 누군가가 내 두뇌에 신호를 전해주다니. 그 누군가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노르웨이의 베르겐데 심리학자 아이첼레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관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는 기절초풍했다.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기 최대 30초 전에
뇌 신경세포에 이미 실수를 감지하는 신호가 간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내가 실수하기 30초 전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일이죠. 내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낱낱이 설계돼 있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나는 그 누군가에 의해 원격 조종되는 꼭두각시란 말인가? 2011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리드 교수는 사람들이 두뇌에 아예 전극을 직접 이식한 뒤 두뇌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았다.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피험자들이 버튼을 누르기 1.5초 전 누군가가 먼저 두뇌에 신호를 보내주었다. 이 때문에 실험자는 피험자들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결정은 누군가가 이미 해놓은 겁니다. 두뇌는 이렇게 내려진 결정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역할만 할 따름이죠. 두뇌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통보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몰래 내 두뇌의 의사결정을 통보하는 존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실 이런 실험은 지난 198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벳 교수가 일찌감치 행했었다. 그도 두뇌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게 하고 뇌파 측정기를 통해 관찰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0.5초 전에 두뇌에 이미 신호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험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두려웠다. 사람들이 날 황당한 과학자로 볼지 몰라. 그러다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실험해 보았다. 이번에는 최대 10초 전에 이미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가 몰래 내 머릿속에 신호를 넣어주다니? 닭살 돋네. 내 두뇌가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나? 두뇌가 컴퓨터라면 생각은 프로그램이다. 누군가가 내 두뇌 속에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을 나 몰래 끊임없이 입력시킨다는 얘기다. 그리고 내 육신은 입력되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 99.9%의 사람들이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이유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 두뇌에 몰래 생각을 넣어주는 그 누군가의 정체를 알아내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된다면? 그럼 나는 입력되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창조자가 된다. 내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진다. 내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건 대체 누구일까?